안녕하십니까. 영어권 문화 중 영국 문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정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웨일즈와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이어 잉글랜드로 떠나볼게요. 여러분, 잉글랜드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방문할 장소는요. 북부의 리버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워드, 중부의 스트래트포드 어폰 에이븐, 옥스퍼드, 그리고 캠브리지, 소위 옥스브리지라고 하죠. 그리고 남부의 바스, 스톤헨지, 데본, 코널 등입니다. 자, 가장 먼저 리버풀로 떠나볼게요. 리버풀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노예무역으로 20세기까지 번영을 하다가 대영 제국의 쇠퇴와 항공 운송의 발달로 활기를 잇습니다. 그런데요, 1960년대 비틀즈가 짜잔하고 이 도시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다시 생기를 얻게 되는데요. 마치 외국인한테 광주를 아냐고 물어보면 글쎄 라고 대답을 하다가 너 제이홉 알아? 라고 물어보면 나 제이홉 알아. 그럼 제이홉 고향이 광주인 거 알아? 라고 하면 광주가 그들에게 익숙한 것처럼요. 리버풀은 비틀즈이며 비틀즈는 리버풀입니다.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그리고 링고스타로 이루어진 이 4인조 록밴드인 비틀즈는 소위 브리티시 인베이즌이라는 미국 진출을 통해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어리셔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요. 그들의 대표곡으로는 I Wanna Hold Your Hand, Yesterday, Let It Be 등이 있습니다. 1964년 미국 싱글 레코드 판매 60%가요. 비틀즈 노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믿어지세요? 비틀즈가 TV에 출연한 날은 10대 범죄가 전혀 없었을 정도라고 하니 그들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죠? 만약 여러분이 아직 상상이 안 되신다면 여기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비틀즈는 미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국을 방문할 당시에요. 호텔에서 그들이 덮은 담요, 조각 내져서 팔립니다. 조각조각 내져서요. 또 그들이 목욕한 목욕물, 이것도 병에 나뉘어서 팔렸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인기 있는 연예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신급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틀즈가 위대한 건 단순히 그들이 당시 유행했던 스탠다드 팝에서 록 음악 열풍을 이끌었다가 다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이 결성됐던 리버풀이라는 도시 자체가 항구여서 미국 록 음악을 금방 먼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노래 이매진의 가사처럼 그들의 노래는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상당한 예술성이나 또한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는데 그들의 영향력 그리고 그들의 의의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이 이매진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틀즈 멤버 중에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항상 이 PPT 오른쪽에 보시는 마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거론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존 레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존 레논을 왜 죽였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존재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사람 자신이 내가 존 레논이다. 그리고 너는 가짜야. 라서 그래서 죽였다라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존 레논을 사실 좋아하지 않는 안티팬이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이매진이라는 노래에서 존 레논은 우리 모두의 평등과 평화를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 존 레논이 비싼 집에서 사는 꼴을 못 봤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세 번째 설에 가장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마크 체프먼은 관심병 환자입니다. 실제 그는 존 레논을 죽이기 딱 5분 전에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작가 스티븐 킹에게서 사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스티븐 킹은 사인을 해주기 싫다고 하는데도 굳이 사인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건 이 사람이 출소를 한다라고 해도 지금 아직 감옥에 있는데요. 출소를 한다라고 해도 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존 레논의 팬들이 그를 가만히 둘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여행지 요크셔의 하워드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사진, 현재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작가 에밀리 브론테, 그리고 샬롯 브론테, 그리고 앤 브론테가 거주했던 곳이자 그녀들의 아버지의 사제관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아버지는 목사셨거든요. 또한 이곳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에밀리 브론테의 워더링 하이츠가 쓰여진 곳입니다. 워더링 하이츠는요, 캐서린이라는 사람, 여자죠. 그리고 히스클리프라는 남자의 어떤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히스클리프의 출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존재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캐서린 아빠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둘이 남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설정 같기도 한데요. 혹은 당시 히스클리프 피부가 까맸다라는 이것으로 미뤄보아 그가 100% 영국인이 아니고 다른 민족이었을 거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작품은 말씀드렸던 캐서린과 그리고 히스클리프의 3대에 걸친 집착 혹은 이를 좋은 말로 표현을 하자면 불멸의 사랑에 관한 작품입니다. 자세히 보면 지금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오만 요소는 다 갖추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캐서린 대사 한번 살펴보실게요. 캐서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는 히스클리프이죠. More myself than I am. 나보다 더 내 자신 같다. Whatever our souls are made of.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지 간에 그의 것과 나의 것은 같다. 여러분 이 대사 어쩌신가요? 사랑이 느껴지신가요? 저는 사랑을 넘어서 조금 무섭네요. 약간 부부의 세계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작가의 상상력이 대단하다라는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사진 속에 있는 탑 위든스라는 곳이 봐도 워더링 하이츠의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탑 위든스라는 이곳을 보고 전혀 워더링 하이츠의 그런 저택이 떠오르지 않는데 작가의 정말 상상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동시에요. 제가 20살 때 이곳을 방문을 해보았는데 사실 이곳이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실제 풍력 발전소가 있을 만큼 바람이 많이 불긴 하는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히스꽃이라는 꽃도 피는 그렇게까지 황량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3대에 걸친 소설을 쓸 수 있다라는 것, 다 작가의 상상력에서 기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황량한 곳은 아니었는데 작가는 그렇게 작품에서 멋지고 황량한 장소를 표현을 해냈네요. 자, 이곳은 또한 샬롯 블런트의 제인 에어가 쓰여진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되게 이 작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인 에어는 고아입니다. 그래서 교육시설 로우드에서 성장을 하며 성장한 후에는 프랑스 소녀인 아델르를 돌보는 손필드의 가정교사로 고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로맨스 빼놓을 수 없죠. 그 손필드의 주인이었던 로체스터에게 프로포즈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중 로체스터의 첫 번째 부인인 미친 아내의 존재를 알게 돼서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저택을 빠져나옵니다. 우여곡절 끝에는 결국은 로체스터 부인이 불을 질렀다는 것, 그리고 또 이 부인이 옥상에서 몸을 던져 죽였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로체스터가 한 팔과 한쪽 눈을 잃은 것을 알게 되지만 제인은 그를 떠나지 않고 결국 두 사람이 조용하게 결혼식을 올린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소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작품 보고 제가 웬만하면 소설 한 권을 끝내지 못하는데 이 소설은 끝까지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대부분의 예쁜 여성 주인공에 비해서 제인 에어는 극 중에서 상당히 약간 못생긴 쪽으로 이렇게 그려져서 제가 제인 에어에게 매력을 느꼈었고 이런 제인 에어가 로체스터라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에 성공하는 게 되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인 에어가 상당히 독립적인 여성이라는데 매력을 느꼈었는데요. 제인 에어가 독립적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제인 에어의 독백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다. 만약 자기 존중감과 그리고 환경이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아야 하는 걸 요구한다면 난 혼자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블리스, 어떤 기쁨을 내지는 축복을 사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팔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나는 inward treasure, born with me, 나와 함께 태어난 그런 내부의 treasure, 보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alive, 살아있게 만듭니다. 설령 모든 외부의 기쁨이 저지되거나 혹은 내가 지불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가격으로 제공되어진다라고 말이죠. 제은혜원은 상당히 독립적인 여성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런 그녀에게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작품에서 제인 에어가 아닌 잊혀진 그녀, 버사 메이슨에 대해서 꼭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숨겨진 목소리는 진 리스라는 작가에 의해서 여러분 보이시죠? The Wild Sargasso Sea라는 작품으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영화는 카리브해 정사라는 이상한 19금으로 변질돼서 만들어지는데요. 영화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사실 버사는 원래 자메이카 출신의 크레올입니다. 대부호의 딸이고요. 그리고 로체스터가 결혼을 하자고 해서 영국에 옵니다. 그런데 막상 오니까요. 모든 게 그녀와 맞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기후가 맞지 않았겠죠. 그것도 부족해서 남편이 그녀를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슬슬 미쳐가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편이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는데 제정신일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작품 속의 버사 메이슨은 단순히 미친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식민지 시대의 폐해이며 가부장적인 제도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자, 이제 북부를 떠나서 중부를 여행하게 됩니다. 먼저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의 고향 스트래트포드 어폰 에이븐으로 가보실게요.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동시대 작가 크리스토퍼 말로가 셰익스피어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셰익스피어가 절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으며 마을 의회의 치안판사 등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작가가 부자든 아니든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반문하시겠지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엘리자베스 시대의 신흥 산업 계급의 발달로 인하여 그들의 자제들을 위한 그래머 스쿨,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죠. 같은 것이 생기기도 했고 이로 인하여 셰익스피어가 문맹을 벗어남으로써 위대한 극작가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가가 있고요. 당시 생가 옆 건물 가시면요. 기록 법원을 재현해 놓은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아버지가 여기서 집행관으로 일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진은 그 그래머 스쿨 내부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교장선생님들 성함이 쭉 적혀져 있고요. 윗 학년이 아래 학년을 가리키는 매우 선진적인 하브루타식 수업 방식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3년 만에 이곳을 다시 방문을 했을 때 이 비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비는요.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그 동시대에 중국 명나라에 인기 있으며 영향력 있는 극작가인 탕현조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설명하는 비입니다. 그를 설명하는 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해석을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탕현조라는 사람에 의해서 1598년에 모란정이라는 희곡이 쓰여집니다. 여기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요. 자, 이것은 동양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고 여자가 사랑에 죽고 꿈속에 본 남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남자는 여자의 초상화를 보고 사랑에 빠지고 여자는 초상화에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게 써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 사람도 아닌데 이게 이해할 수 없게 써졌다고 해서 화가 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약간 무성의하게 써져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요. 16세기의 동양과 서양에 적극적인 교류가 없었어도 이렇게 주제가 비슷한 희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마지막 문장에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탕현조라는 사람이 쓴 바로 이 모란정이라는 이 작품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당대에는 상당히
선진적인 연애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곳이 셰익스피어 시대의 연극이 공연된 글로버 시어터입니다. 자, 이곳은 영국이며 영국의 밖이며 전 세계이며 천국이며 또한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을 이렇게 보니까요. 중국 경극을 연기하는 곳이랑 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뭐랄까요? 문화의 유사성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As You Liked It에서 세상은 무대이며 모든 남자와 여자는 연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와 여자는 유아, 학생, 연인, 군인, 판사, 늙은이, 죽기 직전의 늙은이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라고 했죠. 여기 BBC 드라마 오프닝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이 시의 일부를 낭독합니다. 스트레이트 어폰 에이번에 이은 또 다른 중부 여행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옥스브리지로 알려진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입니다. 명실공히 둘 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차이를 살펴보자면 옥스포드에서는요. 행사 때마다 격식 있는 옷을 입어야 하는 등 캠브리지가 조금 더 자유로운 학풍이라고 합니다. 교수가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옥스포드에서는 튜토리얼, 그리고 캠브리지에서는 슈퍼비전이라고도 하고요. 옥스포드에서는 인문 정치가 강세라면 캠브리지에서는 자연 과학 분야가 강세입니다. 옥스퍼드 출신 유명인들 살펴볼까요? 국부론의 아담 스미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작가 루이스 캐롤,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슨 등이 있습니다. 반면 캠브리지에서는 노벨상 수상자만 117명이 나왔다고 하네요. 자, 이제 남부 도시 바스를 만나볼게요. 이름에서 느낌이 오듯이 바스는 아주 오래전 로마인이 개척한 목욕탕 유적지였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상류층들이 모여들어서 조지한 양식을 여러분이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20살 때 이곳에 갈 때는 길에서 연주되는 음악에 푹 빠졌었는데 제 기억이 아마 중국인 악단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묘하게 분위기가 어울리더라고요. 뭐 로마 시대와 그리고 중국인 아주 오래전에 중국 그런 시대, 뭐 오래된 도시의 향기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제가 23년이 지나서 이곳을 다시 갔는데 자, 이때는요. 제가 이곳에서 알사의 목욕비누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남부의 두 번째 여행지 스톤헨지를 살펴볼게요. 기원전 2800년경에 세워진 이 거석 유적지에 대해서는 추측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별과 행성을 관측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켈트족들의 드루이드교 사원이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지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곳이다. 이런 설도 있고요. 또 재밌게도 도깨비가 심심해서 돌을 날라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도깨비와 관련돼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는데요. 도깨비는 있잖아요. 아일랜드와 그리고 이곳이 바로 솔스베리 병원입니다.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돌을 나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한 일에 엄청 만족해 합니다. 내가 한 일을 아무도 모르겠지? 라고요. 그런데요. 근처를 지나던 수도사가 하필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도깨비와 눈이 마주쳤겠죠. 수도사는 열심히 도망을 갔고요. 도깨비는 이 달아나는 수도사에게 돌을 던집니다. 결국 수도사의 발 뒤꿈치에 이 돌이 맞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곳에 가시면 도로가에 도깨비가 이때 던진 돌이라는 힐스톤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사진 속에 스톤헨지 한번 방문하시기 바랄게요. 자, 영국의 남부로 가면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크림티의 본산지 데본 혹은 코널 그리고 체다 치즈로 유명한 서머셋입니다. 자, 그러면 크림티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림티는요. 따뜻한 홍차와 스콘 혹은 과일잼, 클로티드 크림으로 구성된 영국식의 가벼운 오후 식사입니다. 자, 이때 클로티드 크림이요. 되게 고소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고소한 맛과 향으로 딸기잼이 좀 다잖아요. 그래서 이 딸기잼에 두드러지는 단맛을 상쇄해 준다라고 합니다.
또 이때 홍차를 곁들이시면 홍차의 떫은 맛과도 서로서로 다 어울린다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소머셋주의 체다 마을은 체다 치즈로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미국 사람들은 모짜렐라 치즈를 가장 많이 먹고요. 영국 사람들은 체다 치즈를 많이 먹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본식 크림티 먹는 방법 그리고 코널식 크림티 먹는 방법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대본은 말씀드린 것처럼 크림티의 발생지고요. 코널은 클로티드 크림의 본거지입니다. 자, 먹는 법 말씀드릴게요. 대본식은요. 먼저 스콘을 가릅니다. 그리고 가운데 클로티드 크림을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잼을 그 위에 이렇게 바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클로티드 크림이 먼저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코널 크림티에서는요. 먼저 이때는 보통 스콘 대신에 코니스 스플릿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데요. 그 윗면에 버터를 살짝 일단 버터를 먼저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딸기잼을 넉넉하게 바릅니다. 자, 그 위에는요. 클로티드 크림을 듬뿍 올려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은 버터나 딸기잼이 먼저죠. 뭐 제 생각에는 잼을 먼저 바르나 클로티드 크림을 먼저 바르나 뭐 맛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할 것 같지 않지만 이 대본 사람과 코널 사람들은요. 서로 자기들이 먹는 방식이 맞다고 이렇게 우긴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을 먼저 바르느냐가 자존심을 건 한판 싸움이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가 탕수육 먹을 때 이게 부먹이냐 찍먹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아주 먼 여행을 떠나고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런던을 여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런던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노팅힐입니다. 노팅힐은 예쁜 집이 많은 주말마다 노천 시장이 열리는 런던의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유명 영화배우와 평범한 서점 사장의 사랑을 그린 영화 노팅힐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런던을 여행하실 때는 튜브를 타야 됩니다. 자, 이때 튜브는 지하철의 영국식 표현입니다. 자, 이쯤 되면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차이 조금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이 영국에 가시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튜브를 타시거나 언더그라운드 타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미국에 가시면요. 서브웨이를 타셔야 되죠. 영국에서는 큐를 서지만 미국에서는 라인을 쓰셔야 합니다. 한두 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국에서는 여러분이 건물에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지만 미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요. 플랫에 거주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아파트먼트에 거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국에서 아프시면 케미스트에게 가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드럭스토어나 파머스에 가셔야만 합니다. 오늘 잉글랜드 여행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요. 셰익스피어의 시에서 세상은 여러분의 무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연기 기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시죠? 좋아요와 댓글은 지영이를 춤추게 합니다. 감사합니다.